여러분, 1374년 음력 9월 어느 밤 고려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상상해 보세요. 취기가 오른 공민왕이 잠든 침전. 그 문 앞에 24살 청년 홍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겠죠. 바로 3년 전 자신을 아꼈던 신돈이라는 승려가 이왕에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죽든가, 저 사람이 먼저 죽든가. 홍윤은 결국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왕을 시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왜 이 청년이 왕을 죽여야만 했는지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고려 말 공민왕을 중심으로 펼쳐진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명은 승려에서 재상이 된 신돈, 또 한 명은 귀족 가문의 청년 홍윤. 둘 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고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은 너무나 달랐어요. 개혁을 꿈꾼 자와 사랑에 빠진 자,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에 희생된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과연 선택이란 것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공민왕에게는 자제위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왕실 경호원 겸 시중을 드는 젊은 귀족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자제위의 선발 기준이 좀 특이했어요. 나이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홍윤은 바로 이 자제위의 일원이었죠. 그런데 공민왕이 이 청년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민왕은 사랑하는 노국대장공주를 잃은 뒤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후사가 없으니 다른 남자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속여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였죠. 상상이 되세요? 왕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건 어느 쪽으로든 죽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은 당연히 거부했어요. 정비한 씨를 비롯한 다른 비들은 차라리 죽겠다며 버텼죠. 하지만 셋째 비인 익비한 씨는 공민왕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홍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돼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옵니다. 익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기뻐한 게 아니라 홍윤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고요? 아이의 친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시킨 일인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죽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윤은 환관 최만생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이 자네를 죽이려 한다고요. 그 순간 홍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홍윤의 비극이 일어나기 약 6년 전, 1368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미천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매골승,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신돈도 공민왕에게 여자를 바쳤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여종 반야를요. 반야는 신돈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우연히 구해준 여인의 딸이었다고 해요. 신돈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겠죠. 그런데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를 잃고 방황할 때 신돈은 이 반야를 왕에게 바칩니다. 반야가 죽은 공주와 닮았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정치일까요? 결과적으로 반야는 공민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우왕입니다. 신도는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망가져가는 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까요? 신돈이 반야를 바친 것과 홍윤이 익비와 관계를 맺은 것. 두 사건 모두 공민왕이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도는 능동적으로 선택했고 홍윤은 수동적으로 강요당했죠. 자, 이제 두 사람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신도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역사서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 영사년, 지금의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승려가 됐죠. 승려가 됐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신돈이 했던 일 중 하나가 매골승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장례 지도사 같은 건데 당시에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도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반면 홍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홍원박은 문화시중을 지낸 고려의 핵심 권력자였어요. 공원왕후의 조카이기도 했으니 왕실과도 연결된 명문 귀족 가문이었죠. 아버지 홍사운은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왜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그를 영웅처럼 여겼다고 해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신도는 고아원에서 자라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고 홍류는 장관 아들의 대기업 총수 집안의 손자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둘이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공민왕의 곁에서요. 신분의 차이는 천지 차이였지만 둘 다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권력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도는 권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어요. 공민왕에게 처음 등용될 때 그가 받은 직책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정이 순논 도섭리보세 공신 벽상사만 삼중대광 영도첨 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 판서운관사.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긴 직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총리 국방장관 종교계 수장 기상청장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신도는 이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백성들은 그를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짜 성인처럼 여긴 거예요. 하지만 홍류는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자제위라는 조직에 들어간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군장교 집안 아들이 육사 가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문제는 자제위가 된 뒤로 홍륜에게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서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왕을 모셔야 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시킨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권력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신도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바꾸려 했고 홍륜은 권력의 맨 아래에서 짓눌려 살다가 결국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신돈이라는 사람에게 사랑 같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신돈은 환속한 뒤에 여색을 상당히 밝혔다고 해요. 수많은 부녀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죠. 일제강점기까지도 신돈은 정력의 상징으로 회자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반야와의 관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반야는 신돈이 어린 시절부터 보살핀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떠돌이 승려 시절 어떤 여인을 우연히 도와주었는데 그 여인이 죽고 남은 딸을 신돈이 키운 거예요. MBC 드라마 신돈에서는 이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정 같은 것으로 해석했어요. 신돈이 반야를 공민왕에게 바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키운 아이를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왕에게 넘겨야 했으니까요. 물론 정치적 계산도 있었겠죠. 반야가 왕의 아이를 낳으면 신돈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계산만으로 설명하기엔 신돈이 반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반야는 공민왕이 죽은 뒤 권력자들에 의해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합니다. 신돈이 이미 처형된 뒤의 일이었죠. 신돈이 살아있었다면 그녀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홍륜과 익비한 씨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강요였어요. 왕의 명령으로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된 거니까요. 익비 입장에서는 왕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홍륜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둘 사이에 정말 사랑 같은 감정이 생겼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공민왕이라는 광기 어린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연대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영화 쌍화점은 바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많이 각색되었지만 강요된 관계에서 시작해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는 비극적 로맨스를 그렸죠. 익비는 공민왕 사후에 홍윤의 딸을 낳았습니다. 홍윤이 처형된 뒤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1376년 역적의 씨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조정 대신들의 요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갓난아기를요?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왕을 죽인 역적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참혹한 일이죠. 공민왕이 신돈과 홍윤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돈에게 공민왕은 맹세까지 했어요.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리라. 왕이 신하에게 이런 맹세를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공민왕은 신돈을 신뢰했고 어쩌면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공민왕이 처음 신돈을 만났을 때의 일화가 있어요. 꿈에서 자객을 만났는데 어떤 승려가 나타나 자객을 물리쳐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돈을 만났을 때 그 꿈속 승려와 모습이 비슷해서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게 말이 돼? 싶겠지만 그만큼 공민왕이 신돈에게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느꼈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면 홍윤은 어땠을까요? 공민왕에게 홍윤은 도구에 가까웠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귀족 청년.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필요하면 후궁과의 관계까지 대신해줄 존재. 그게 공민왕 눈에 비친 홍윤이었던 것 같아요. 더 슬픈 건 홍윤의 할아버지 홍원박이 공민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흥왕사의 변 때 반란군에게 맞서다 살해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손자를 공민왕은 이렇게 막대한 거예요. 이명한 박사의 해석에 따르면 홍윤이 공민왕을 원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죽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하냐? 하는 분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몰락한 이유도 달랐습니다. 신도는 스스로 자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개혁을 잘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요. 하지만 점점 변했어요. 부정부패, 축제, 여색 탐닉.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공민왕이 신돈을 처형할 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기운을 이끌어다 길을 기르는 것일 뿐 절대 사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자식까지 낳았다니. 이런 것이 맹세문에 있었더냐? 도성 안에 저택을 7채나 지었으니 이런 것도 맹세문에 적었던가? 서울 한복판에 집을 7채요. 요즘 서울 집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최소 수백억 대는 될 거예요. 개혁을 외치던 승려가 그만한 재산을 모았다.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신도는 영모 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수원으로 유배된 뒤 처형당했습니다. 반면 홍윤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는 탐욕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반격한 거예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홍윤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앉아서 죽든가 먼저 치든가. 물론 왕을 죽인 건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 놓인 홍윤을 완전히 비난하기도 어려워요.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의 선택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돈의 경우 본인이 원래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승려가 됐으니 처자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환속한 뒤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가 총애하던 여종 바냐는 결국 비극적으로 죽었고 바냐가 낳은 우왕은 훗날 신돈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쓰고 폐위됐죠. 반면 홍윤은 명문가의 자제였기에 그의 죄가 온 가족에게 미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버지 홍사오의 이야기예요. 홍사오는
외구 토벌의 영웅이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외구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그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왕을 죽인 역적이 되자 홍사우도 연좌제로 처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백성들을 지켜준 영웅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죽게 된 거니까요. 더 마음 아픈 건 홍사우가 생전에 공민왕에게 홍륜을 가까이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왕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요. 하지만 공민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으로 처형당하는 순간 홍사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왕이 문제야 라고 분노했을까요? 1374년 그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홍륜은 환관 최만생에게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익비가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은 증거인멸을 위해 제거될 거라는 걸 알았죠. 자제위 동료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왕을 먼저 치자고요. 밤에 왕의 처소에 침입해서 술에 취해 잠든 공민왕을 시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최만생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이걸 이인임이 발견하고 의심을 품었죠. 최만생을 신문하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홍륜과 자제위 일당은 모두 체포됩니다. 홍륜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거열령으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거열령이 뭐냐고요? 팔다리를 소나 말에 묶어서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잔인한 처형 방식이죠. 24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신돈과 홍륜, 두 사람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돈이 추진했던 개혁은 그의 죽음과 함께 좌절됐어요. 고려 왕조의 마지막 개혁 시도였던 거죠. 신돈 이후에는 누구도 그만큼의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권력을 잡은 건 이인임, 임견미, 여문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신돈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이들을 구악을 능가하는 신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고려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신돈이 살아생전 키워놓은 신진사 대부들 중 일부가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정도전이 그 대표적인 예죠. 정도전은 신돈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신돈이 부활시킨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이기도 해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신돈은 고려를 개혁하려다 실패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거예요. 두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었습니다. 신돈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였죠. 미천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기득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죠. 처음 공민왕에게 등용될 때 그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에요.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신돈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어요. 반면 홍륜에게는 그런 원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냥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왕실을 모시며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왕의 명령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고 그 일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그래서 죽이기를 선택한 거예요. 신돈의 비극은 가진 자의 비극이에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취해 타락한 거죠. 홍륜의 비극은 빼앗긴 자의 비극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생기자 폭발한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신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혁가는 왜 타락하는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백성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지만 권력을 쥐고 나면 변해요. 저택 7채를 짓고 여색을 탐닉하게 되죠. 이건 고려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개혁을 외치던 정치인이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홍윤을 보면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부조리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가 혹은 더 큰 권력이 명백히 잘못된 일을 시킨다면? 홍윤처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희생양이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왕을 죽이는 건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 부조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윤의 이야기는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두 사람은 결국 비슷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신도는 참수형, 홍윤은 거열형. 둘 다 역적으로 죽었죠.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조금 달라요. 신도는 요승이라는 평가와 개혁가라는 평가가 엇갈려요. 고려사에서는 반역 열전에 넣어서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그의 개혁 시도를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적어도 그는 뭔가를 시도했으니까요. 홍윤은 그냥 왕을 죽인 역적으로 기억돼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은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다뤄질 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역사 속 인물들도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욕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있었어요. 신돈도 권력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야에 대한 정도 있었을 거예요. 홍윤도 그냥 악당이 아니라 살고 싶었던 청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려 말의 두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신돈과 홍윤. 한 명은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했고, 다른 한 명은 정상에서 태어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명은 세상을 바꾸려다 자기가 바뀌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살려다 죽여야만 했죠.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공민왕이라는 한 남자의 총애를 받았고, 둘 다 그 총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권력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파괴해요. 그리고 권력자 곁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총애를 받는 건 좋은 일 같지만 그 총애가 언제 칼날로 바뀔지 모르는 거죠.